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영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심심할 땐 좀 봐라. 피곤할 땐, 짜증날 땐 좀 봐라. 배고플 땐 좀 봐라. 화가 날 땐, 우울할 땐 좀 봐라. 좀 봐라. 좀 봐라. 좀봐라가 뭔데? 유튜브에서 좀봐라를 검색해봐. 무료로 웹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채널 좀봐라 TV.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킨다고?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최저임금 지키는 민중당.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새 학기를 맞아서 이제 개강이 됐고요. 날씨도 이제 영상의 기온 분포를 보이는 걸로 봐서는 이제 봄을 향해 성큼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내린 비가 봄비인 것 같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땅에서는 풀들이 이제 피어오를 텐데 우리가 잡초라고 불리는 풀들도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온갖 풀들이 이제 머리를 내밀기 시작하겠죠? 예. 아마 남쪽에는 벌써 싹이 텄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잡초. 이름이 없을 뿐이지 잡초를 그렇게 잡스럽게 여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름은 있는데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많죠. 예. 잡초 또는 잡풀 하면은 흔히 사전의 정의를 보면은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나서 자라는 여러 가지 풀 이렇게 말하고요. 예, 예. 뭐 농작물 따위의 다른 식물에 자라는데 해가 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예.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조지 부코케너의 잡초의 재발견을 보면은 번역하신 구자욱 선생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원래 잡초는 없다. 사람들이 생업을 열고 하루씩 살아가는 동안에 손해를 끼치거나 귀찮고 보기 싫은 존재로 나타나기 때문에 부정적인 식물이라는 낙인을 찍은 것이다. 그래서 인간들의 가치관에 얽매여 선고받은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잡초는 없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모를 뿐이죠. 그래서 에머슨이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사상가는 아직 가치가 발견되지 않은 식물 뭐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해요. 예. 근데 우리가 잡초하면은 잡풀하면은 제거해야 될 것, 소탕해야 될 것, 없애야 될 것 이렇게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쉽죠. 예. 그런데 이 책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세상에 정말 잡초가 없다는 거고요. 인간이 모르는 소중한 역할들을 다 하고 있다는 게 이 책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뭐 강아지 풀 잘 아시죠? 예. 돼지 풀, 뭐 어저기, 냉이, 소리쟁이, 쇠비름, 명아주, 괭이밥, 고마리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잡초들이 있는데 우리는 잡초라는 낙인을 찍어버리고서는 쓸모없는 것 또는 이렇게 다 없애버려야 할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지 않다는 걸 이 책은 저에게 정말 절실하게 알려줍니다. 책 원 제목이 잡초, 부제가 뭐냐면 Guardians of the Soil이에요. 그러니까 토양의 수호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네요. 예. 토양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잡초라는 겁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들면 이렇습니다. 예. 어느 과수원에서 비료를 뿌리고 제초제를 뿌리고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과수원들이 빈혈을 앓고 시들시들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어떤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농약도 뿌리지 말고 비료도 주지 말아라. 가만히 둬보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강한 끈질긴 잡초들이 막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잠깐 읽어볼까요? 예. 과수원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무기질 비료 세례를 심하게 받았던 과수원의 토양은 완전히 균형을 잃어버린 채로 버려져 있었다. 이들 나무들은 일부 영양소들만 너무 많이 먹은 반면 강한 무기물을 비롯한 다른 양분들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잡초들이 앞으로 나섰고 강한 뿌리를 이용하여 하부 토양층을 열었던 것이다. 그 결과 농축물이 관계수에 의해 토양대 전체로 넓게 퍼져나갈 수 있었다. 잡초들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서 토양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나무들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구제할 수 있을 만큼 하부 토양은 충분히 섬유화되어 있었다. 잡초가 많은 양의 광물질을 섭취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잡초가 너무 많아졌을 때는 이미 토양대가 충분히 확장된 후일 뿐만 아니라 잡초를 베면 부숙하는 식물이 만들어내는 강물질이 또다시 표층토를 더욱 비옥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근데요, 예.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초제를 뿌리고 비료를 너무 많이 주고 한 순간에 과일나무들이 다 죽어갔었는데 잡초들이 생명력을 얻으면서 땅이 숨을 쉬기 시작했고 새로운 그 영양소를 다시 공급받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잡초가 있어야만 과수원도 제대로 순환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책을 발견하고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인간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의 관점에서 관리 가능한 것들만을 우리가 보호하려고 할 때 이 세상이 얼마나 황폐해질 수 있는지, 우리 눈에 띄지 않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세상의 사물들, 동물이나 식물들의 또는 인간은 물론이겠죠. 예.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할 때 이 대지는 얼마나 황폐화하는지 그런 지점들입니다. 예.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이른바 잡초의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예. 워낙에 순수한 것 또는 이 예쁘장하게 곱게 잘나 보이는 것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것 같지만 그런 꽃 하나 피우기 위해서, 과일 열매 하나 맺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잡초들의 수고가 필요한지, 잡초들이 없이는 생명력 자체가 끊길 수 있다는 예. 그런 교훈을 깊이 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상력을 더 발휘하자면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이 사회도, 이 세상도 몇몇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흔히 민초라고 얘기하듯이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제가 잡스럽다는 말의 긍정적인 의미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민초들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을 때 비로소 그 사회가 건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민주주의라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몇몇 사람들이, 몇몇 엘리트들이, 몇몇 정치가들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튼실한 다양한 민주 시민들이 그야말로 잡초처럼 끈질기게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민주주의가 정말 건강하지 않을까,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해서 저는 몇몇 사람들에게 의존할 게 아니라 잡초와 같은 민초들이 튼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람들을 견제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이 민주주의의 토양을, 우리의 삶의 대지를 비옥하게 가꿀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책에서 빠뜨릴 수 없는 구절이 있는데요. 예.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잡초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은 토양 비옥도를 증진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밭에서 잡초라는 식물의 질을 높이면 야채의 질이 좋아진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것이다. 두 농작물은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식물의 씨앗은 잡초가 있는 곳에 심어야 한다. 땅에는 잡초와 작물이 자라는 동안 이들 두 존재가 함께 공존할 공간이 있게 마련이다. 나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절된 잡초들이 농작물의 생장을 방해한다는 사실만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근데 세상에 수많은 식물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식용이나 관상용으로 또는 뭐 약재로 쓰이는 식물들은 5%가 채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잡초라고 명명한 것들, 풀들이 우리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 가치를 발견하면은 식용으로도 또는 약재로도 얼마든지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쓰임새나 뭐 효율성이나 이런 생산성만으로 얘기할 수 없는 또 다른 가치들이 더 있겠죠. 특히 이 책에서 강조하는 토양을 본래 상태를 유지하는 그 기능, 또 물을 잡아주는 기능,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역할들을 잡초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잡초가 사라진 땅은 그야말로 황폐해진다는 게 이 코케너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잡초가 없는 땅은 벌거벗은 황폐한 땅으로 금방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유용한 것들, 그러니까 농작물이나 꽃들이나 이런 것만 볼 게 아니고 그걸 밑에서 바치고 있는 잡초들의 의미들을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책은 뭐 잡초학의 아주 고전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인문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잡초의 그 어떤 비유적인 특징이랄까요? 그게 자꾸 떠오르게 돼요. 애끈하게 잘 빠진 몇몇 인간들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정말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세상을 지탱하는 수많은 그 민초들, 이 잡초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 토양이라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와 같은 잡초들이 필요로 하겠죠. 그래요. 비옥한 땅을 원한다면 잡초가 있는 땅을 돌아보라. 뭐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잡초가 있어야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흡수함으로써 토양의 모세 혈관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다양한 시민들이 따옴표 치고 잡스러운 우리 민초들이 이 세상의 근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잡초의 재발견을 통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학기의 첫 월요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게다가 오늘 처음 데뷔한 우리 김 PD의 정치쇼 정말 재밌게 듣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그런데 물가에 아이 내놓은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좀 과장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왜 이렇게 조마조마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흥미로웠는데 예. 혹시라도 실수하면 어떡하나. 왜 이렇게 막 내가 떨리고 그랬는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예. 어제 우리가 잡초의 재발견을 얘기했잖아요. 예. 오랜 세월 동안 낙검수부터 시작해서 정말 끈질긴 생명력으로 황폐한 언론 지형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지상파에 가서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구나 싶어서 기쁘기도 하면서 또 오늘 팟빵을 보니까 브리핑도 동시에 또 진행한 모양이죠. 예. 이렇게 일을 해서야 사람이 견디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SBS 지상파에 2시간 방송한다길래 나는 이제 김용민 브리핑은 접겠구나 싶었어요. 아이고 교수님 별 말씀도 하십니다. 예. 네, 짠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적잖이 기대도 하고 그러네요. 예. 저는 오늘 이래저래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갔습니다. 예. 무엇보다 몸 잘 챙기시고 예. 혼자 몸이 아니라는 건 늘 깊이 헤아렸으면 좋겠네요. 저 박근혜 당선되고 나서요. 정말 참 황망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때 교수님 수업 참석하면서 책을 다시 읽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네,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그때 그 아득했던 황망했던 기억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요즘은 텔레비전 보는 재미도 있고요. 블랙하우스도 봐야지. 네. 스트레이트도 봐야지. PD 수첩도 봐야지. 요즘에 갑자기 텔레비전이 저한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쟁취해낸 권리 아니겠습니까? 언제든 시민에게 역사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긴장감이 잃지 않고 몸 낮춰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늘 겸허하게 깊이 있게 그리고 끈질기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폴란드 출신의 아주 저명한 사회학자죠. 지그문트 바우만의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지그문트 바우만. 네, 우리 이완배 기자도 언젠가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고요. 저도 작년에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을 비롯해서 지그문트 바우만을 두어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이 책은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와 함께 읽으면 참 좋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리치의 성장을 멈춰라. 그리고 또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더글라스 러미스의 경제 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등등의 책들과 함께 읽으면 많은 아이디어를 또 삶에 대한 감각들을 벼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0페이지 남짓되는 얄팍한 책인데요. 내용의 무게는 그야말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책을 먼저 딱 펼치면은 마태복음 13장 12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하게 되겠지만 못 가진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성경에서는 이런 부자들을 경계하는 얘기들이 참 많이 있죠.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 있죠. 네, 아주 아찔한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 보면은 애덤 스미스가 도덕감정론에서 얘기한 듯한데 이 글도 인용되어 있네요. 부자와 권력자에 대해서는 거의 숭배에 가까운 감탄을 표하면서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은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이러한 성향이야말로 우리의 도덕감정을 타락으로 이끄는 주된 원인이자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다. 부자와 권력자에 대해서는 숭배에 가까운 경탄을 표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경멸하고 무시하는 이런 성향. 이게 우리의 도덕감정을 타락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건 정말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추문 같은 것이죠. 제 언어로 얘기하자면 이거야말로 외설입니다. 인간이 인간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이 책의 제목인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에 대한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불평등을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재능이나 능력들의 그 자연적 불평등에 대한 믿음이 강구하게 우리에게 길들여져 있다는 것이죠.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예. 부자들은 부자인 이유가 있고 나보다 잘난 사람은 잘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이 정도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불평등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예. 이런 믿음이야말로 불평등을 더욱 깊게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멸종으로 이르게 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불평등이 우리에게 초래하는 이 파국을 정말 예감하고 여기에 대처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야말로 공룡처럼 인간이 멸종하는 단계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불평등이 얼마나 심화했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바와 같습니다. 이 책의 맨 앞에 나오는 구절을 잠깐 보시면 2000년 현재 전 세계 성인 인구 중 최상위 부자 1%가 전 세계 자산의 40%를 소유하고 있고 상위 10%의 부자가 전 세계 부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하위 50%는 전 세계 부의 겨우 1%만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구절을 보면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전 세계 최고 부자 1000명의 부를 합하면 가장 가난한 25억 명의 부를 모두 합한 것에 거의 2배가 된다고 합니다. 예. 이런 불평등은 경제 성장이 점점 가속화할수록 더욱 골은 깊어지고요. 그리고 소비주의가 우리를 휩쓸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은트 바우만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일갈하냐면요. 예. 소비주의적 주지육림이 지배하게 된 행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주지육림 모처럼 반가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술, 고기 뭐 이런 것들이 또 육자가 그 고기 육자긴 하지만은 그런 의미의 고기가 아니죠. 이런 얘기 정치쇼에 가서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런 소비주의적 주지육림이 이 행성을 지배하게 됐고 결국에는 파멸에 이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경쟁주의, 소비주의, 그리고 능력의 불평등 이걸 자연스럽게 느낀다는 게 우리의 깊은 질환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그 불평등을 우리가 감수하면서 불평등 속에서 우리 경쟁 일변도의 세계로 내몰리고 소비의 세계로 내몰리는 것이죠. 소비의 신전에 내몰려서 우리는 정신적으로 고통받으면서 이 세계를 간신히 견뎌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성장 이데올로기의 환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인간성 자체가 그야말로 괴멸지경에 이르게 될 테고요. 그러면은 정말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자체를 다시 던져야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게 저자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곳에서 불평등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는 부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최상위 부자들이 더 부유해지는 반면 빈자들, 특히 최하위 빈자들은 더 가난해진다는 것.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예. 질문 속에 답이 있듯이 이 불평등을 감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전략으로 내놓는 게 유한배 기자가 여러 차례 강조한 얘기입니다만은 공생공락의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예. 대표적인 예로 슬로푸드를 드는데요. 잠깐 그 구절 보면 이렇습니다. 슬로푸드 운동의 기본 목표와 이상은 남들보다 한 발 앞서기와 무한 경쟁이 주는 잔인한 쾌락 대신에 지금까지 거의 잊혀있던 공동 목적을 위한 공생공락, 친목, 협력의 기쁨을 되살리고 재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도 얘기하고 증여도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공생공락하면서 친목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공유할 때 이게 우리의 인류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이 우리 바우만의 얘기에 따르면 인간의 미래는 그야말로 암담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급진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의 현실을 적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공경은 결국 친절한 협력, 상호관계, 공유, 상호 신뢰, 인정, 존중 등을 바탕으로 하는 공생에 대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갈망을 경쟁과 경합으로 대체한 데서 비롯된 결과이다. 탐욕에는 유익한 점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다. 탐욕은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으며 누구의 탐욕이건 유익하지 않다. 온통 성장과 소비,
경쟁과 자기 이익에만 매달려 있는 탈규제되고 개인주의화된 세계에서 삶의 기술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들은 바로 이 점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호, 존중, 평등, 연대, 우정이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일상적인 행동이라든가 실질적인 삶의 전략을 잘 살펴보라.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그들이 스스로 제시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들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이상과 현실, 말과 행위 간의 간극이 얼마나 넓은지를 발견하고 놀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저자는 다 안다는 거죠. 뭐 평등, 상호, 존중, 연대, 우정이 참 좋은 가치라는 것, 훌륭한 가치라는 걸 안다는 거죠.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실천으로 옮기는 데는 많이 망설인다는 겁니다. 예. 앞에서 슬로건도 예를 들었지만은 상당히 미미한 운동처럼 보이긴 하죠. 그런 조그만 운동들이, 조그만 실천들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우리 지금부터 바우만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불평등을 막연히 감수할 게 아니라, 그리고 경쟁의 논리에 매몰될 게 아니라, 소비주의에 휩쓸릴 게 아니라,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것과 저항하는 소소하지만 소중한 의미 있는 실천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평등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연스럽지 않다는 게 결론이에요. 예. 노예제 시대 때는 노예제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했겠죠. 또 여기서 예로 드는 걸 보자면 여성이 투표권을 갖지 않았을 때는 여성이 투표권이 없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했겠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의식부터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부수고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책 이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교수님? 네. 지그문트 바우만의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 였습니다.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제목이기도 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엄마, 이거 뭐야?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 아, 그거 저번에 멸치 맛있다 그랬지? 바보 멸치에서 국물팩이 새로 나왔다기에 그걸로 국물을 내봤지. 솜씨 좋은 엄마가 센스까지 있으시네. 100% 국내산 천연 재료로 만든 바보 국물팩. 바보 저염 멸치와 새우 중 가장 맛있는 중화새우를 넣어 단맛과 깊은 맛이 깔끔하게 우러납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구면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아일랜드 출신의 위대한 작가죠. 오스카 와일드의 별에서 온 아이라는 단편집을 골랐습니다. 예. 예, 오스카 와일드는 도리언 그레이 초상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캔터브리의 유령이라는 작품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유미주의자, 탄미주의자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오래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스카 와일드는 성소수자였고 그리고 사회주의적 감수성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 작가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뭐 살기가 쉽지 않겠네요, 만약에. 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 만큼 약자의 고통, 소수자의 고통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런 고통을 겪기도 했고요. 오랫동안 감옥살이도 하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그야말로 주옥 같은 작품들을 발표합니다. 이 소설집 별에서 온 아이에는 행복한 왕자를 비롯해서 9편의 아주 귀한 작품들이 실려 있습니다. 행복한 왕자는 워낙 유명한 작품이죠. 우리가 동화로만 기억하고 있는데 동화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차별이 있고 비참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신기한 일이면서 정말 그 추문에 가깝다고 행복한 왕자의 발언을 통해서 보면은 정말 차별 없는 세계, 약자와 강자가 서로 대결하지 않는 세계, 평화로운 세계를 꿈꾸었던 심성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9편의 작품 중에서 다 소개해드리기는 어렵고요. 어린 왕이라는 작품을 골랐습니다. 예. 어린 왕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공주의 아픈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그 왕에게 버림받고 염소지기의 손에 길러집니다. 그런데 왕이 후손이 없으니까 버렸던 손자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왕의 자리를 물려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왕, 그러니까 미래 왕이 될 이 친구는 아주 그 희귀하고 값비싼 물건이라면 무엇인지 좋아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아픈 사람들의 상처나 약자들의 고통은 전혀 모르는 어린 철부지였죠. 그런데 이 대관식을 앞두고 왕의 즉위하는 그 의식이죠. 앞두고 소년이 바랐던 건 뭐냐면 얇은 금으로 만든 옷, 그리고 루비로 장식한 왕관, 그리고 진주가 원형으로 박힌 홀. 이 홀은 왕위를 상징하는 막대, 지팡이 같은 것이죠. 이런 아주 휘황찬란한 의상을 입고 대관식을 치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3번에 걸쳐 꿈을 꿉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예. 꿈속에서 얇은 금으로 옷을 만들고 있는 집공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한 벌의 금실로 만든 옷을 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필요하겠습니까? 예. 그 꿈의 한 장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정말 수많은 배틀들이 덜컹이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천을 짜고 있습니다. 어린 왕이 다가가서 묻습니다. 도대체 이 땅은 자유롭고 그대들은 어느 누구의 노예도 아닌데 왜 이렇게 참담한 환경에서, 비참한 환경에서 이런 옷을 짜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 전쟁터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노예로 삼고 전쟁이 없는 곳에서는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노예로 만들지.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하오. 부자들은 우리에게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돈을 주지. 우리는 하루 종일 그들을 위해 일하고 그들은 금고에 금을 쌓아 올리고 있어. 우리 아이들은 제명을 다하지도 못한 채 죽어가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갈수록 사악하고 매장해지지. 포도를 밟아 으깨는 것은 우리인데 정작 그 즙을 포도주로 마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고 옥수수를 심고 거두는 것은 우리인데 정작 우리 식탁은 텅 비어 있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사람들은 우리를 자유롭다 하지만 우리는 노예와 다름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자신이 입는 그 화려한 옷 한 벌을 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고통, 비참함이 따르는지 꿈을 통해서 이 소년 왕, 어린 왕은 깨달았던 것이죠. 3번의 꿈을 꾼다고 했잖아요. 예. 2번째 그 루비로 장식한 왕관을 쓰고 싶어 했는데 꿈속에서 이 루비를 채취하는 아주 열악한 노동 현장이 또 등장합니다. 죽음의 신과 탐욕의 신이 대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 죽어나가고 그 죽음의 대가로 얻는 게 루비라는 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주가 원형으로 박힌 홀을 소년 왕이 갖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예. 역시나 그 진주를 채취하는데도 이 노예들의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이 세 번의 꿈을 꾼 이 어린 왕이 많은 그 시종들과 귀족들에게 나는 이런 옷 입지 못하겠다. 꿈에서 본 그 참담한 상황들, 약자들 고통, 노예와도 같은 노동에 내몰리는 이 사람들의 힘겨운 상황들을 좌시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나는 이런 옷을 입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가죽 상의와 양가죽 망토를 걸치고 나섭니다. 여기에서 어린 왕이 내뱉는 독백 같은 게 있습니다. 긴 여운을 남기는 그런 말인데요. 이렇습니다. 슬픔이 만든 옷을 어찌 기쁨이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한마디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슬픔으로 짜고 슬픔으로 채취한 아주 화려한 옷이나 보석을 장식한 왕관을 어떻게 쓸 수 있겠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타자의, 다른 사람들의, 특히 약자의 고통 위에선 왕좌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많은 귀족들이나 시종들이 반발을 하겠죠. 그럴 리가 없다. 가난한 자들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가난한 자들이 없으면 어찌 부유한 자들이 있겠는가 하고 반문을 제기합니다. 노예는 노예일 뿐이고 약자는 약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런 위계 질서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펴니다. 그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소년 왕은 그 꿈을 끊임없이 떠올리면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는 형제가 아니던가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초라한 옷을 입고 길을 나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왕이야말로 우리 왕국의 수치라면서 추방해야 한다.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어린 왕은 자기 생각에 따라서 초라한 옷을 입고 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예. 그 순간 세규리 창문을 통해 햇빛이 왕을 향해 쏟아지면서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 그를 위해 만든 옷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지팡이에서 진주보다 더 하얀 백합이 피어올랐고 말라버린 가시나무에서 루비보다 더 붉은 장미가 피어났다. 백합은 이 세상 어떤 진주보다 더 하얗고 그 줄기는 환한 은빛이었다. 장미는 루비보다 더 붉었고 그 잎은 금빛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제가 이 소설을 떠올린 이유는 모든 권력이나 부라는 게 타자의 고통 또는 비참함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걸 상상하지 못하면은, 깨닫지 못하면은 권력이나 부라는 것은 그야말로 허망하게 짝이 없고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권력이라고 해도 그게 만약에 정당한 권력이라면은 정당한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노력을 했겠습니까? 예. 그게 마치 자신이 잘나서 권력을 얻은 줄 알고 그걸 남용할 때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인지 이 작품은 우회적으로 잘 보여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에 이 어린 왕도 자신이 꾼 꿈, 그러니까 제 식으로 번역하자면은 약자에 대한 상상력이죠. 고통받는 자의 상상력. 이걸 가동하지 않았다면은 이 왕 역시 참담한 길, 비참한 길로 내몰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권력을 가진 자든 부를 가진 자든 그게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오지 않은 것이라는 걸 명심해야 할 줄로 알아요. 다른 사람들의 많은 어려움들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걸 함부로 활용할 때는 정말 그거야말로 자신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희망까지 무너뜨린다는 것 명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어떤 분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 같습니다. 글쎄요.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흔히들 그렇죠. 어떤 식의 권력을 가진 자들은 오만함에 빠지기 쉽고요. 마치 그 오만함이 자연스러운 것이냐 행세하기 쉬운데 우리가 상상력을 조금만 멈추면은 그런 오만함들이 자신들을 급습하고 그뿐만 아니고 자신들을 지지하고 응원했던 사람들까지 모욕의 상태로 내몬다는 것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참 무서운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스카 와일드 작품이 아름다운 문장으로 깊은 울림을 주는 작품들이 많은데 아름다우면서도 슬프고 때로는 섬뜩하고 때로는 정말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동화로 읽지 마시고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우회적으로 또는 비유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을 잘 생각하셔서 촘촘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린 왕 말고도요. 별에서 온 아이나 공주의 생일 그리고 자기만 아는 거인 이런 작품들 하나하나 놓치기가 아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새싹 땅콩차의 전창걸몰에서는 엄선된 원료와 최고의 품질로 프리미엄 차문화를 선도하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로얄 캐모마일, 오렌지 레몬그라스, 히비스커스, 애플 시나몬 홍차, 루이보스 오렌지, 보이차, 제임스 티스푼 9종 특선을 비롯 제임스 알커피 핸드드립 원두커피 선물 세트까지 설맞이 런칭 기념 파격 특별 할인가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드리는 고마운 마음, 전창걸몰닷컴과 함께 하시죠.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4대강만 녹조라떼. 담양식 돼지갈비를 집에서도 편하게 드실 수가 있다는 건데, 먹고 싶다. 100% 현미 쌀국수입니다. 이거 농촌에도 도움되고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우리 한우로 만든 나주곰탕,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나주곰탕입니다. 전북 고창 황토에서 자란 군고구마. 이거. 거기 있네요. 그거예요? 예. 맛이 어떤가요? 죽여줍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1544 1669다.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얘기하기 전에 예, 오늘도 정치쇼 잘 듣고 왔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출근 시간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감사합니다. 예, 대단해요. 네, 사실은 이제 새벽 3시에 안 일어나도 되는 그런 혜택이어서 저도 맑은 정신 상태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뇌가 잘 회전하는, 하드가 돌아가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입니다. 그래요. 그 맑은 정신 오래 가기 바랍니다. 예, 교수님. 어제 오늘 뉴스를 보면서 참 롤러코스터를 탄 기분이에요. 예. 특히 북한에 다녀온 특사들이 가져온 선물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보고서 대단한 충격이라고 할까. 이래저래 가슴이 설렙니다. 아이고, 살다 보니 이런 날이다구나 싶기도 하면서 그런 감상적인 생각을 걷어버리니까 또 이런 게 보이더군요. 올 1월 1일부터 한반도는 김정은 위원장이 쥐었다 폈다 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또 협상 의지, 이것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제 아주 빛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 이게 정말 우리 민족끼리 화해, 협력, 일치, 이런 무드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그 전략가로서의 힘을 유감없이 발휘한 것 같아요. 물론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이 길로 간다면은 제가 그렇게 꿈꾸는 서울에서 기차 타고 하얼빈 거쳐서 모스크바 가는 것, 그 꿈이 아청에 실현될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에 설레기도 하네요.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일본 쪽
언론들은 당황과 충격의 반응을 보여요. 역시나 예상했던 바이기도 한데 극우 신문인 산케이 신문 그렇다 하더라도 예. 산케이 신문은 핵탄도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시간 벌기라고 평가절하하죠. 그런데 비교적 균형 잡힌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아사히 신문까지도 회의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네요. 아사히 신문 인터넷판을 보니까 대서특필을 했어요. 그야말로 일면 톱으로 싣고 구체적인 행동을 나아가야 한다면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속내야 대단히 당황스럽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남북 분단의 영구와 그리고 남북 간의 적대적인 그 상황이 일본 극우 세력들에게 정치적으로 좋은 환경이죠. 예. 아마 맞듣지 못할 겁니다. 농담 반 진담만 섞어서 얘기하자면 일본이 뭔가 견제하고 당황하는 것은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죠. 오늘 참 기분 좋은 뉴스를 접하고서 어떤 소설을 고를까 생각하다가 이번 뉴스에 상응하는 책을 골라보고 싶다 해서 제가 잡은 게 하근찬의 소설집입니다. 예. 하근찬은 왕릉과 주둔군 그리고 흰종이 수염 이런 걸로 유명한데요. 대표작은 뭐니 해도 순환 2대입니다. 순환 2대. 네, 들어보셨죠? 요즘 중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다고 하는데 예. 우리 민족사가 겪은 순환을 2대에 걸쳐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그 고통을 통해서 아주 간결하게 그려낸 걸작입니다. 1957년에 발표됐는데요. 짧게 줄거리 먼저 설명드릴게요. 아버지가 박만도입니다. 이름이 박만도인데 이 아버지는 태평양 전쟁,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징용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남태평양 어떤 섬에서 비행장을 만들고 미군의 공습에 대비하기 위해서 무기나 비행기를 감출 굴을 뚫고 이런 강제 노동에 시달립니다. 예. 그런데 이 굴을 뚫는 중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고 나오다가 공습에 한쪽 팔을 몽땅 잃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박만도가 상징하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 지배하에서 일본 제국주의가 범행한 2차 세계대전 상황 속에서 고통을 겪었던 우리 민족의 비극을 상징하는 것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박만도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3대 독자인 아들 진수인데요. 예. 진수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고등어 한 손이 2마리죠. 사서 역에서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립니다.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간 아들이 돌아온다니까. 그런데 멀찌감치서 보니까 이 목발을 짚고 다리 하나가 없는 사람이 걸어와요. 예. 근데 내 아들이 아니겠지 했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자신의 아들 진수였던 겁니다. 예. 그 당혹감은 뭐라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제국에 끌려가서 팔을 잃은 아버지, 그리고 한국전쟁 통해 파편에 맞아서 한쪽 다리를 잃은 아들, 이 둘의 깊은 상처가 이 소설 전체의 줄거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이 소설은 대단히 짧고 어렵지도 않습니다만은 1957년이라는 단계에서 우리 민족이 식민지 시대와 한국 전쟁의 과정에서 겪은 고통을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예. 근데 아버지가 이제 좀 마음을 진정하고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일을 겪었는지 이래저래 많은 고민을 하겠죠. 또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살아가야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팔이 없으니까 네가 내 팔을 대신해 주고 너는 다리가 없으니까 내가 네 다리를 대신해 주겠다. 그렇게 함께 살아가야지 어쩌겠냐 라고 서로를 위로합니다. 예. 그러다가 맨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명장면인데요. 우리 민족이 겪은 그 순환을 정말 함축해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구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천 2개 이르렀다. 외나무 다리가 놓여있는 그 시냇물이다. 진수는 슬그머니 걱정이 되었다. 물은 그렇게 깊은 것 같지 않지만 밑바닥이 모래 흙이어서 지팡이를 짚고 건너가기가 만만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나무 다리는 도저히 건너갈 재주가 없고 진수는 하는 수 없이 2개 퍼지르고 앉아서 바짓가랑이를 걷어올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아들은 지금 다리가 없는 거예요. 목발을 짚고 있는 겁니다. 만도는 잠시 멀뚱히 서서 아들의 하는 양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진수야 그만두고 자 업자 하는 것이었다. 업고 건너면 일이 다 되는 거 아니가. 자 이거 받아라.
고등어 묶음을 진수 앞으로 내민다. 진수는 퍽 난처해하면서 못 이기는 듯이 그것을 받아들었다. 만도는 등어리를 아들 앞에 갖다 대고 하나밖에 없는 팔을 뒤로 버쩍 내밀며 자 어서 했다. 진수는 지팡이와 고등어를 각각 한 손에 쥐고 아버지의 등어리로 가서 슬그머니 엎혔다. 만도는 팔뚝을 뒤로 돌리면서 아들의 하나뿐인 다리를 꼭 안았다. 그리고 팔로 내 목을 감아야 될 기다 했다. 진수는 무척 황송한 듯 한쪽 눈을 띡 감으면서 고등어와 지팡이를 든 두 팔로 아버지의 목줄기를 부둥켜 안았다. 만도는 아랫배에 힘을 주며 끙 하고 일어났다. 아랫도리가 약간 후들거렸으나 걸어갈 만했다. 외나무 다리 위로 조심조심 발을 내디디며 만도는 속으로 이제 새파랗게 젊은 놈이 벌써 이게 무슨 꼴이고 세상을 잘못 만나서 진수 네 신세도 참 똥이다 똥 이런 소리를 주워 섬겼고 아버지의 등에 엎인 진수는 곧장 미연스러운 얼굴을 하며 낙거정 이렇게 되다니 아버지도 참 복도 더럽게 없지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더라면 나았을 낀데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만도는 아직 술기가 약간 있었으나 용케 몸을 가누며 아들을 업고 외나무 다리를 조심조심 건너가는 것이었다. 눈앞에 우뚝 솟은 용머리째가 이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다리가 없는 아들 진수와 팔이 없는 아버지 만도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장면인데요. 예. 남과 북이 어렵지만은 70년 넘게 분단의 상처 속에서 고통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예. 서로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내놓고 또 모자란 것을 조금씩 보태주면서 이 외나무 다리를 위태로운 이 동아시아 국제적 환경을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쉽지는 않겠죠.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우리 목덜미를 쥐고 있는 형국인 건 분명하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이걸 마뜩하게 생각할 리가 없고 여러 가지 그 환경들이 만만치는 않을 줄 압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겪었던 고통들을 영속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씩이라도 좀 느리지만 또박또박 이런 평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서 당장 통일 이런 환상 같지 않습니다만은 자유왕래나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남북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그야말로 이 동북아의 허브로서 발언권을 가진 그런 당당한 나라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이 순한 이대에 실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예, 참 미우나 고우나 내 식구기 때문에 내 식구의 허물을 또 끌어안고 또 싸우더라도 우리는 다시 만나고 함께 공생해야 할 그런 공동체라는 운명에 대한 자각. 이것이 바로 남북관계의 특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야말로 공생공락해야 합니다. 우리를 반토막으로 나눠놓고 이권을 다 챙긴 자들이 누구인지 뻔히 알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 일본의 언론들, 극우 언론은 물론이고 일본의 주요 언론들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한반도 상황을 악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극우 세력들이 일본의 어조에 동조한다는 거죠. 예. 널리 동조해 나간다는 게 정말 눈뜨고 보기가 힘듭니다. 예. 저들의 저런 말도 안 되는 반론들을 우리가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평화 분위기에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함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남북 간의 적대적 공존을 통해서 이 연명해온 자들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로서 어제 오늘의 뉴스를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우리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구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최고의 문학평론가이며 국문학자이신 우리 정선태 교수님. 뭐 잘못한 게 있는 모양이죠? 매우 잘못한 상태입니다. 우리 교수님과 아주 주옥 같은 그런 녹음을 했는데 이걸 날렸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1시간 동안 귀가하셨는데 다시 돌아오셔서 학교에서 지금 저하고 녹음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거 어떡하나 리바이벌이 잘 안 되는데. 아이고 교수님. 최고의 국문학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은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김 PD의 그 무의식 속에 인문학에 대한 위력에 의한 차별 의식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왜 그러세요, 교수님? 그걸 딱 읽어내고 이 녹음 장치가 고장난 게 아닐까 싶은데. 죄송합니다, 교수님. 오늘은 정말 똑같은 내용을 다시 녹음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멋진 방송을 한번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똑같진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자, 교수님께서 연구실 서가에 꽂아놓은 책인데 웬만한 책은 그 서가에 잘 꽂히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그만큼 굉장히 소중한 책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네, 그 시집 코너에 꽂혀있던 책 중에서 한 권 골랐습니다. 예. 오늘은 하종호 시인의 시집 남북주민보고서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시가 있는 금요일이니까 또. 네, 그렇죠. 예. 제가 요 며칠 마음이 설레서 막 두근거리고 그래요. 예. 철들 나이가 됐는데 아직도 철이 들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남북 해빙무드라고나 할까요? 제3차 정상회담 소식과 함께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파격적인 선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남북 사이에서 협상을 통해서 얻은 그 선물을 보고서 온갖 상상을 하게 되네요. 제가 그 식민지 문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북한에 관한 그 장소적 상상 이런 게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를 겁니다. 우리 세대 기준에서 보면은 북한의 여러 곳들이 떠올라요. 백석의 시에서 얘기했던 그 묘향산도 떠오르고요. 개마고원, 그리고 장진호, 부전호, 그 호수들, 그리고 압록강변들, 그리고 이 원산 회령 뭐 등등 뭐 곳곳이 선하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백두산 근참기나 금강산 기행 이런 산문들도 떠오르고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잘 살려서 머지않아 북쪽을 여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이토록 설레는 것 같습니다. 아, 교수님 뭐 금강산 관광도 안 해보셨습니까? 금강산은 못 가봤고요. 예. 개성은 가봤었어요. 아, 개성이요? 2006년인가 7년인가 무렵인데 우리 학생들과 함께 당일치기로
박연폭포도 보고 선주교도 보고 했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그 설렘을 감추지 못해서 오늘은 시로 대신할까 합니다. 예. 책꽂이를 이래저래 쭉 뒤져보다가 하종호 시인의 시집 남북주민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어요. 예, 예. 하종호 시인은 1981년에 벼는 벽끼리 피는 핏끼리라는 그 시집을 발표한 이후 수많은 시집들을 펴냈습니다. 최근까지도 이 시집을 포함해서 3개의 시간까지 남북 문제, 분단 문제, 그리고 뭐 이런 그 이주민들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성찰하고 어렵지 않은 시로 표현한 그런 시인입니다. 경북 의령에서 태어나셨는데 지금은 강화도에서 생활하시면서 시를 쓰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 기대를 담아서 시가 있는 금요일 하종호 시인의 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 예. 반복이라는 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반복이라는 어휘부터 좀 생소하실 텐데 오래전에 사돈 부인들끼리 집에서 각자 떠나서 중간에서 만나서 마련해온 음식을 먹고 얘기를 나누던 풍습이 있었어요. 사돈집에 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또 소식은 궁금하고 서로 그러니까 중간에 만나서 이런저런 소식도 나누고 챙겨온 음식도 먹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를 소개한 뉴스를 보니까 개성에 사는 며느리와 김포에 사는 시어머니가 꽃 구경하러 중간쯤 휴게소에서 만나는 그런 어느 봄날을 함께 떠올리면서 통일된 미래에 대한 열망을 드러낸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네, 그게 3년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예. 시어머니가 며느리도 만나기도 하고 중간에서 떨어져 살 경우에는 그리고 친정어머니와 딸이 만나기도 하고 반복이라고 합니다. 중간에서 만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를 보면은 과거에는 그러니까 지나간 날에는 개풍에 살던 딸이 개풍에서 태어난 딸이 파주로 시집가서 사는 사례를 얘기하고요. 뭐 얼마나 그럴 수 있었겠죠. 개풍은 북한 땅이고 지금은 파주는 남한 땅이지만은 그때는 서로 뭐 다 결혼 당연히 했겠죠. 함경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가 뭐 사랑하고 결혼하고 그런 일들이 적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분단된 이후에는 파주와 개풍을 오갈 수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서로 멀리 바라만 보고 그리워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앞에서 김 PD 말씀하신 이제 앞으로는 정말 개성으로 살림난 젊은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김포 사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꽃 구경하러 가는 길에 중간에서 만나서 안부나 묻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서로 자주 왕래하고 오가다 보면은 통일도 자연스럽게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통일이 도둑처럼 오는 걸 저는 뭐 바라지도 않거니와 그건 또 다른 위기 상황을 조성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아마 우리 김 PD도 비슷하시겠지만은 남북한 지도자가 어느 날 갑자기 합의해서 우리 통일합시다 하는 건 그건 저는 바라지 않는 상황이라. 아이고, 그럼요. 70년 동안 서로 전혀 다른 지향점과 또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아왔고요. 또 전쟁도 치렀고 대결도 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통일됐으니까 우리 친해집시다.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자주 오가다 보면 또 가까워지겠죠. 예. 상호 자유왕래, 교류 이런 것들부터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기대를 담아서 반복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지나간 어느 봄날엔 파주로 시집간 이팔 청춘의 딸내미와 개풍산 중년의 친정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 걸어서 올라가고 내려가다가 중간쯤에서 마주치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찬압에 싸가지고 온 음식을 맛보며 서로 닮은 손맛을 칭찬할 때 애움끼리 쳐다보고 산모퉁이가 돌아보고 산줄기가 굽어보아서 둘레에 있던 나무들이 꽃들 활짝 피웠다. 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그러니까 모녀가 만난 모습을 보고 애움길, 산모퉁이, 산줄기가 다 바라보고 주위에 있던 나무들이 꽃들을 활짝 피웠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엔 그랬던 얘기죠. 근데 분단 이유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2연 읽어보겠습니다. 예. 요즘 어떤 봄날엔 말년이 된 딸내미는 반찬 간을 보며 파주에서 개풍 쪽을 바라보다가 노안에 든 친정어머니는 입맛을 잃고
개풍에서 파주 쪽만 바라보다가 중간쯤에서 허공이 환하게 밝아 보이면 그 아래에 있는 나무들이 꽃들 피워서 산줄기가 슬금슬금 뒷걸음질치고 산모퉁이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애움길이 쭉쭉 뻗어간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연이 마무리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의 어떤 날을 꿈꿉니다. 앞으로 다가올 어느 봄날엔 개성으로 살림난 젊은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김포 사는 초로의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꽃 구경하러 승용차를 운전해서 내려가고 올라가다가 중간쯤 휴게소에서 마주치자 그곳에 마주서서 인사치레로 양가 식구들 안부나 물으며 서로 제스처를 쓰며 호들갑 떨 때 애움길이 멈춰서고 산모퉁이가 뒤틀리고 산줄기가 꿈틀거려서 둘레에 있던 나무들이 꽃송이들 풀풀풀 떨어뜨릴 게다. 네, 이렇게 끝납니다. 너무 좋아서 둘레에 있던 나무들이 꽃송이들을 다 떨어뜨릴 정도로 뭐 감동할 것이라는 얘기죠. 꽃을 뿌릴 거라는 얘기죠. 예. 뭐 꽃만 뿌리겠습니까? 온 자연들이 축복할 일이겠죠. 예. 네, 이게 반복이라는 시를 통해서 궁극적인 남북의 통일을 기대하는 간절한 소망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예. 네, 한 편 더 볼까요? 예. 뭐 시름한 교수님 한 편 또 해주셔야죠. 이렇게 한 편만 하시면 어떡합니까? 주임새 잘 넣어주지 않으시면은 안 할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말씀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 네. 우리 김송희 보좌관이나 예. 이완배 기자나 정상근 기자죠. 이분들을 인터뷰하고 얘기할 때는 우리 김 PD가 춤에서 참 잘 넣고 호응도 아주 잘하고 그런데 나하고 오늘 읽는 책 할 때는 납득치 않은 표정이 이 전화선을 통해서 전달이 돼요. 교수님, 그 나머지들은 다 하수인데 하수하고 어떻게 고수하고 그렇게 동률전상에서 스스로 비교하십니까? 정말. 참. 무슨 말씀을? 제가 말씀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 앞에 얘기하는 농담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말 우리 김용민 부부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요.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뉴스를 보는 눈도 정말 달라졌고 그리고 뭐 경제의 이면을 보는 것도 1, 2년 전에 비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스스로 느낄 정도로 괄목상대하게 깊어진 것 같습니다. 예. 이완배 기자 덕분이고요. 또 우리 정상근 기자 보면서도 미디어를 보는 시선들이 전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세 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김 PD에게는 별로 고마운 게 없어요. 예. 자, 교수님 다음 시 소개해 주시죠. 네, 먼동이라는 시입니다. 먼동. 네, 이 강화도는 북한을 마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강호도에 사는 나하고 개풍에 사는 그 누군가하고 어떤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처럼 서로 교감한다는 내용의 시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죠. 예. 내가 잠에서 깰 때는 개풍에 누군가도 일어나겠지.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내가 개풍 쪽으로 밀려가는 잔잔한 파도를 손가락질하면은 저 사람도 그러겠지. 뭐 이런 내용들 서로가 서로를 상상하면서 교감한다는 내용의 시입니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강화에서 나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싫어하다가 개풍에서 누군가도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싫어하겠다는 상상을 한다. 나는 개풍 바닷가로 밀려가던 잔파도를 손가락질한 걸 미안해하면 누군가도 강화 바닷가로 밀려가던 잔파도를 손가락질한 걸 미안해할 것 같고 내가 개풍 산자락에 일찍 애순 돋아내고 늦게 낙엽 떨구는 나무를 알려고 하면 누군가도 강화 산자락에 일찍 애순 돋아내고 늦게 낙엽 떨구는 나무를 알려고 할 것 같고 내가 개풍 들녘에 맛 좋은 쌀이 나는지 궁금해하면 누군가도 강화 들녘에 맛 좋은 쌀이 나는지 궁금해할 것 같다.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뒤척이며 잡생각하는 나를 보여주고 싶으니 나에게 누군가도 그렇게 뒤척이며 잡생각하는 자신을 보여주고 싶겠지. 먼 동이 강화와 개풍에 나누어 트이지 않으니 개풍 사는 누군가를 내가 상상하는 아침은 강화 사는 나를 누군가도 상상할 아침. 네, 이런 식입니다. 네, 먼동이라는 제목인데요. 예. 먼동이 남과 북에 따로 틀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먼동이 틀 때 남과 북에 헤어져 사는 두 사람이 서로를 상상한다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공동구역 JSA에서 송강호와 이병헌이 서로 생각하는 구절이 떠오르네요. 예. 아쉬우니까
우리 김 PD가 추임새 넣지 않더라도 앙코를 하지 않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시니까 그냥 읽겠습니다. 예. 대필가와 기록자라는 작품인데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북한 출신과 남한 출신이 만나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그걸 글로 쓰고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예. 어느 먼 뒷날 기차 타고 여행하다가 옆자리에 앉은 한 주민과 시시껄렁한 농담을 주고받다가 그는 북한 출신 농부라는 걸 나는 남한 출신 시인이라는 걸 서로 알고는 그가 나에게 풀을 매다가 산을 바라볼 때면 밭고랑이 산 위로 올라가더라 하거나 알갱이를 거두다가 마을을 바라볼 때면 밭두둑이 마을 쪽으로 몰려가더라는 이런저런 느낌을 풀어놓는다면 나는 기꺼이 받아 적은 후 문장을 만들고 다듬어 놓겠다. 어느 먼 뒷날 근린공원 산책하다가 한 주민과 나란히 걷게 되어 수인사하다가 말동무가 되어서 그는 북한 출신 노동자라는 걸 나는 남한 출신 시인이라는 걸 서로 알고는 그가 나에게 이 도시를 건설하는 데 참가했는데 낯선 사람들이 모여 살도록 세웠다고 이 동네를 조성하는 데 한몫했는데 좋은 이웃들이 생겨나도록 만들었다고 시시콜콜 자랑한다면 나는 기꺼이 받아 적은 후 문장을 만들고 다듬어 놓겠다. 어느 먼 뒷날 우연히 그 원고를 읽는 주민들 모두 저마다 자기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이면 좋겠다. 이런 시입니다. 시인은 먼 뒷날이라고 강조하는데요.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죠. 지금 저는 그런 먼 뒷날을 가깝게 느끼면서 상상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예. 우리 남북 화해의 길이 활짝 열린 셈인데 온갖 방해물들이 또 없지 않을 겁니다. 자한당과 바미당에서 말하는 꼬락서리 보십시오. 예. 뭐 저들이야 뭔 얘기를 해도 트집을 잡을 겁니다. 그건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하나씩 다 치면서 침묵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그 예전에 통영으로 문학여행을 떠났는데 남북 간 통행이 자유로워지고 또 방문도 자유로워진다면은 교수님 어디로 문학여행 한번 가보시겠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가고 싶은 곳이. 우리 염상섭 소설의 배경이 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배경이 되는 평양 꼭 가고 싶고요. 평양, 예. 평양은 고도, 오래된 도시이기도 하지만은 식민지시대 문학에서는 정말 중요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예. 최초의 소설인 혈흔우부터 시작해서 정말 중요한 작품들의 배경입니다. 무정에도 평양이 등장하고요.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함흥도 꼭 가보고 싶고요. 그리고 원산도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령 쪽에서 두만강을 보고도 싶기도 하고 가보고 싶은 곳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묘양산도 한번 올라보고 싶기도 하고요. 예. 그 절들도 가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시가 있는 금요일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너무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